한국의 미래 비전과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정치체제, 경제구조, 지정학적 이해관계 등에서 상이함에도 공통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 안정, 기술 혁신, 환경 대응 등의 목표를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국정 비전을 천명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해 복지와 미래 세대의 투자,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사회, 담대한 외교 안보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달성한다는 5대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제도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미래 비전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권마다, 정파마다 외교 안보 및 경제 운영에 관한 핵심 철학을 공유하고 주변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은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요소입니다. 둘째, 경제와 산업 기반이 강력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이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미국, EU, 아세안 등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거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교와 안보 전략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서방과의 가치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등과 실리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균형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보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경제는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제 교류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성국과도 무역과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적 실리를 위해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굴종적 외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G7, 나토 외의 G20, 믹타 등을 대상으로 중견국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악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출산과 인구 절벽, 사회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최근 정치권, 노조, 언론 및 사법부 내부까지 이념 대립이 확산되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인격 수양,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고르게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명문대, 그 중에서도 의대와 법대 등 일부 전공에 지원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어울리는 인재 공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교육 당국과 산업계가 함께 수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업과 노조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기업과 노조는 공동 운명체로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고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들이 떠나야 합니다. 기업이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신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단위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에 간섭하고 정치 투쟁을 일삼는 외부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는 단순한 수사적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 일관성과 사회 통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권력 싸움, 이념 논쟁에 몰두하고 이익단체들은 정권의 줄을 대서 이권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후진성과 사회적 양극화가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그 추종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와 연계된 사회단체,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각 진영이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며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이전 보수 정당의 정책들을 적폐로 몰아 폐기하고
반대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진보정당이 채택했던 전략과 정책들을 전면 수정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국력이 낭비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이 저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명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하여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노동력이 감소하여 성장이 둔화됩니다. 결과는 인구 감소, 소비 감소, 고용 및 생산 감소, 경제 침체, 실업 증가, 소비와 생산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과거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 불안, 사회 이동성 악화가 문제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는 모순적인 현상, 그 결말은 뻔합니다. 최신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젊은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합류하지 못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실업 또는 잠재 실업 상태인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인구 문제가 심화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도전과 모험을 거부하고 취업에서도 유명 대기업과 공공기관,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기성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자식들에게는 내가 겪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신념이 팽배해 있고 자녀들의 교육, 취업, 혼사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합니다. 왜 한국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려 할까요? 고생 없이 안락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요? 왜 나이든 자식들을 독립시켜 내보내지 않고 슬하에 거두어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한국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지방의 주거 및 생활 여건도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거주 및 취업지로 수도권만 고집합니다.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잃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상류층으로의 계층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이 도전을 통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개혁, 주택문제, 저출산 대책, 산업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속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로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오늘날 중상위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창조와 도전보다 부동산 투기로 쉽게 부를 축적하는 풍토는 근로의욕과 도전 정신을 해쳐 경제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간 임금 격차는 한편에선 구직난,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사회 불안과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교육 시스템의 비효율과 불공정성이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가 형성되고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가 지나쳐서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사교육이 과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창의성과 융합 능력이 결여된 교육으로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목격하듯이 고위층 인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불법과 반칙을 일삼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세계는 친중과 반중으로 양분되는 양상입니다. 북한 변수 역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펼친다는 외교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강대국은 한국이 확고부동한 자기 편이기를 기대하는데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중간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균형 외교가 아니라 고립 외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기웃거리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자칫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아 안보도 잃고 통상환경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의 위험 요인들을 발생시킨 세력들은 누구일까요?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문제들은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이며 단일 집단보다는 다수의 이해 집단과 권력층의 복합작용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첫째, 여야 정당과 국회가 한국의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핵심 세력입니다. 이들은 재선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을 남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개혁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입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아 단기 이익 중심의 정치 문화가 지배합니다. 그들은 유권자들 중에서도 자기 편만을 배려하는 정치로 일관하고 지지층이 반대하는 연금, 노동, 교육, 부동산, 세제 등의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적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기 일쑤여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관료 집단, 특히 고위 행정 엘리트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 규제 중심의 행태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인사와 승진 시스템 역시 문제입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이 결여되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관료제 생존을 위한 조직 보호주의로 일관하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 중심 경제 권력, 즉 재벌의 행태가 한국의 미래 비전을 위협합니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내부 거래와 순환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모험적인 투자와 생산성 향상보다 몸집 불리기에 열중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리스크를 하청기업에 전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압박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중시켰습니다. 넷째, 부동산 관련 행정기관과 이익집단이 자산 분배 구조를 왜곡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동안 다주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부의세습을 시도했고 세제상 특혜를 통해 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장이 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 집단과 정치권이 실수요자보다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개발에 특혜가 주어지고 이는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방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다섯째, 정치 집단으로 변모한 거대 노조가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은 전례 없이 이념적으로 편파된 성향을 보이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와 이익보다 소수, 황제 노조의 권익 지키기와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보전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는 등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태세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경영이 어려워지면 공공기관이 통폐합 또는 민영화되고 그 노조는 대기업 노조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메이저 언론과 여론 형성 세력이 정파적 보도와 혐오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회적 적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사명감과 결기를 망각한 채 정치, 자본, 노조의 예속된 행태를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언론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4.19 혁명 당시 주요 언론이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는데 오늘의 언론 매체들은 불의와 결탁하여 사세를 불리거나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대체 매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일곱째, 정치권, 행정부, 부동산 관련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수도권 중심주의 세력들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치인,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관료들이 포함되는데 자신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저항하며 경제, 문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획책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형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방 공동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여덟째, 교육 기득권 세력들이 교육 정책을 왜곡하고 사교육 의존적 입시 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벌 중심 사회, 즉 명문대를 나와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높은 교육열과 입시 경쟁 속에서 비대해진 사교육 관련 산업이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이들은 교육당국, 교원조직 및 교육행정조직과도 연대하며 공교육 혁신에 반대해왔습니다.
9째, 수동적인 시민사회도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포퓰리즘에 휘둘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물론 거듭되는 적폐의 무기력증 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시민사회 역시 개혁 반대의 소극적 동조자일 뿐입니다. 해방 직후 민주주의 미성숙기에 고무신 한 켤레의 표를 팔아넘겼던 유권자들의 행태가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어 씁쓸합니다. 개탄스럽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은 비판에 인색합니다. 생각이 올바르다고 해도 불의에 저항하기를 두려워하고 정치 혐오와 냉소주의로 일관한다면 개혁 세력은 힘을 잃고 적폐 세력의 활동 공간만 넓어질 뿐입니다. 생각과 소리뿐인 정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정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의 위험 요인들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첫째,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임기 중이라도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4년 임기는 빈번한 선거로 인한 패단을 막기 위함이며 4년간 무슨 일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당대표가 공천권 등을 미끼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입법 참여도 필요합니다. 둘째,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과에 기반한 관료 인사제도가 도입되어 충성 경쟁 대신 업무 능력과 성과 경쟁이 지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고시 출신 우대 및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업무성과 평가에 기반한 승진제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부처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국무조정실보다 전문성을 갖춘 힘있는 업무조정 및 지휘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재벌 행태를 규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벌 총수는 임기가 없고 족벌 경영을 견제할 장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 착오와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견제되지 않는 행태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경제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려면 경제정의,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억압과 기술 탈취,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강요 등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주택은 실거주자들의 거주용 자산이지 투기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주택 시세는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산업시설,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주택 수요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 수요까지 가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세금제도, 대출 규제, 투기 단속 등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교육과 입시제도 개혁 등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영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공영 언론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역하거나 진실 왜곡에 앞장서는 것은 국력을 훼손시키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이비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청자들이 거짓 선전선동이나 편협한 사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며 그런 견제 권한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 신속한 정정 보도를 의무화하고 의도적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과 언론에 대한 평가 및 제재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해외 메이저 언론의 국내 진출을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강제 분산은 경제성을 무시한 조치로 지역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자치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교육 시스템과 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학벌 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 간 공동학점제와 대학 대신 국가가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신 학교가 평생 꼬리표가 되어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스템, 다양한 자격증 제도와 능력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자가 몰리는 전공 분야는 정원을 늘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 인재 확충을 위해서는 장학금, 학습 환경 개선, 해외 유학 등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도 행정고시 출신이 기술 관련 부처의 고위직을 독식하는 체제를 개혁하여 과학기술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8째, 공적활동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부문의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보다 민간부문의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입법제도, 참여예산제도, 시민배심제도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민간 인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경직성, 획일성을 탈피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유발하거나 방치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언론 등 전 영역에서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혁신과 공정, 포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정립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